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권비영 작가님의 중편 소설 위드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권비영은 2005년 첫 창작집 그 겨울의 우화 출간 후 2009년 세상에 내놓은 장편 소설 덕혜옹주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혜옹주는 영화화되었으며 러시아의 5개 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 은주, 일제강점기 새여자 이야기, 몽화와 중단편집, 달의 행로, 이 시대 어머니들의 이야기, 엄니를 펴냈습니다. 2019년 말에 택배로 부탁해요 라는 동화도 냈습니다. 2021년 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를 출간하고 창작집 벨롱장에서 만난 사람과 장편 소설 소울이 산 190일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황족들의 비사를 다룬 장편 소설 잃어버린 집과 조선의 독립운동가 김난사를 이야기를 소재로 한 난사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일 느닷없이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들어선 그 길은 한 100여 미터쯤 이어졌다. 은행잎은 어느새 노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순영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아들은 무심한 듯 운전을 했고 며느리는 애써 밝은 얼굴로 순영을 돌아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괜찮아.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뚝진한 사탕을 발라놓은 것처럼 끈적끈적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전에 닿았다. 순영은 아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곳을 알아보느라 애썼다.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말랐다. 곁에 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며느리가 또 한마디를 얹었다. 어머니, 물 너무 마시지 마세요. 그러다 실수라도 하시면.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지적하듯 말했다. 그 말에 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러나 순영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직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정신이 말짱한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치매라고는 해도 아직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다. 다만 깜빡깜빡할 뿐이다. 가스불을 켜두고 냄비 올려놓고 깜빡. 냉장고에 핸드폰 넣어두고 깜빡. 청소한다고 청소기 돌리다가 냉장고 청소를 한다든가 슈퍼 갔다가 지갑 없어 돌아 나오고 그러다 생각 없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거야 젊은 것들도 가끔 그러지 않는가.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버벅거리고 무엇을 하다가 그 일을 잊고 딴 일을 하기도 하고 다들 그런다 했다. 더구나 나이 60을 넘으면 무람없이 그런다 했다. 그런데 그런 실수들이 보여 순영은 어느새 치매 노인이 돼버린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스불을 켜두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서 주방에 불을 낸 일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불 날 뻔했어요. 하긴 그랬다. 순간 깜빡한 것이 싱크대 상부장 한쪽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어 있었다. 순영은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어찌 상부장까지 불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다. 양은 냄비가 까맣게 타서 애초에 검은색인 것처럼 변했고 그 안에 담겼던 김치찌개는 숯덩이를 담아놓은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이 순영이 양로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몰랐다. 내쳐 켜둔 TV에서는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소식이 넘쳐나고 있었다. 작금의 관심사는 오로지 코로나였다. 냄비를 태운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며느리는 순영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감기 기운이 좀 있었고 입맛이 없어서 며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어지러웠고 손발이 떨렸으며 걸을 때 조금 비틀거렸고 혈색이 좀 좋지 않았다. 영양제 링거를 한 병 맞고 감기약이나 처방받아오면 될 거라고 믿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세요. 큰 불을 내실 뻔도 했어요. 의사에게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며느리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망한 건 순영이었다. 의사가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톡 끼어들었다.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며느리가 의사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의사는 청진기로 진찰을 하고 혀와 눈을 까 뒤집어 보았다. 감기 기운이 있으시네요. 감기. 그건 그녀가 몇십 년을 끼고 사는 질병이다. 사흘들이로 잔기침을 달고 살고 콧물을 흘린다. 그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어도 이미 알고 있는 고질병이다. 뒤에 있던 며느리가 의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 선생님, 그래서 온 김에 치매 검사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순영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치매 검사? 너무도 낯선 단어였다. 순영은 반사적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아주 인정스런 눈길로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치매 검사요? 의사도 안경을 올렸으며 며느리를 올려다보았다. 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되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아주 조신하고 인정스러웠다. 그러시다면 한번 검사해보죠. 연세도 있으시니. 의사는 순영을 바라보았다. 순영의 눈에 일렁이는 불안감을 읽어낸 의사가 말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 검사를 받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순영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치매의 증상은 뇌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 손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이나 성격에 이상이 오고 두정엽이 손상되면 시간, 공간,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측두엽이 손상되면 기억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후두엽이 손상되면 시각 능력에 이상이 옵니다. 며느님이 원하시니 일단 검사를 해봅시다. 의사는 의학서를 외우듯이 거침없이 말하고 순영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문진표를 내밀었다.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순영은 웃는 얼굴로 문진표를 받아 작성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MRI도 찍어보고 싶어요. 곁에서 순영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던 며느리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문진표를 작성하던 순영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쥐어뜯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당 간호사를 불렀다. 따라오세요. 간호사가 순영을 한번 훑어보고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며느리가 순영의 손을 잡고 찬찬히 밖으로 이끌었다. 여전히 다정하고 인정스런 목소리가 건너왔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셔요. 혹시나 해서 검사해 보는 거여요. 혹시나. 그래.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며느리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대신 가방을 움켜쥐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과는 무참했다.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초기 단계. 어머니, 제가 바쁘잖아요. 어머니를 케어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면 또 무슨 사고를 내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불안해요.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분간이라도. 며느리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당분간. 아들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순영을 살폈다. 괜찮으냐는 표정이었다. 아들의 시선을 애면한 채 시선을 멀리 던졌다. 문득 예나가 보고 싶었다. 고 예쁜 것. 잠이 쏟아졌다. 멀리 아주 멀리 떠나는 기분이 들었다. 눈앞에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이 마치 나비처럼 팔랑거렸다. 순영도 나비처럼 날아서 멀리 가고 싶었다. 인생살이에 느닷없이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몽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이 희망 요양원. 다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에 잠이 깼다. 며느리 목소리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 그러나 따뜻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은행나무가 끝나는 자리에서 차가 멈추고 며느리가 먼저 내렸다. 그러고는 순영이 내리는 것을 부축해 주었다. 그래. 순영은 엉덩이를 들며 운전석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내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얼른 내리세요. 며느리가 재촉했다. 순영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자꾸 먼 데를 바라보는 아들이 마음에 걸렸다. 순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다. 애미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여기가 더 편하고 좋을 것 같구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살림 안 해도 되고. 목소리가 좀 갈라졌다. 얼른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가 기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며느리 옆에 한 여자가 상냥하게 웃고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저는 희망요양원 원장 박주선입니다. 이제부터 제 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여자가 다가와 순영의 손을 잡았다. 손이 아주 따뜻했다. 숲속에 자리한 3층 건물은 언뜻 따뜻해 보였다. 붉은 벽돌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건물 입구에 큼직하게 희망 요양원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원장은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다. 그렇잖아도 이곳이 아주 평판이 좋더군요. 며느리도 상냥하게 웃으며 원장의 눈빛을 마주했다. 들어가시죠. 가셔서 계실방도 보시고요. 불편한 것 없나 살펴보시고요. 원장이 앞서서 걸었다. 순영은 얼른 뒤따랐다. 얼른 아들 내애를 등지고 싶었다. 순영이 머물 방은 2층 끝방이었다. 다행히 서쪽으로 난 창이 넓어 푸른 숲이 그대로 보였다.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창밖부터 살폈다. 푸르른 숲 사이로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다니는 늙은 여자 몇이 보였다. 결코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었다. 우울했다. 인사부터 하시죠. 원장이 그리 말했다. 그러고 보니 3명의 여자가 순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차순영입니다. 아, 네. 저는 홍매자입니다. 저기는 안지연 교수님, 저기는 오방주 여사. 그중 조금 젊어 보이는 홍매자라는 여자는 해죽해죽 웃으며 나름 방 식구들을 소개했다. 선입견일까?
웃는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아, 네. 순영은 잠시 헷갈렸다. 네 명이 한 방에? 순영의 표정을 읽은 원장이 서둘러 말했다. 아, 어머니, 오방주 어머니는 옆방에 계십니다. 새 입소자가 오신다니까 인사하러 들리신 거고요. 어머니 자리는 가장 밖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원장은 여전히 상냥하고 친절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불안해요.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다. 좋은 데 찾느라고 고생했다. 순영은 며느리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애써 웃어 보였다. 연기자가 될 걸 그랬다. 순영은 분명 소질이 있다. 토요일마다 올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눈물을 찍어내며 울먹였다. 저 애도 연기를 하면 잘할 것이다. 토요일마다 라는 말이 이명처럼 울렸다. 순영은 며느리를 돌려세워 문 밖으로 나왔다. 고생했다. 어서 가서 쉬어라. 순영은 며느리의 등을 밀었다. 아들은 저 먼 데다 시선을 둔 채 말이 없었다. 아들의 마음인들 편할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했다. 피곤하구나. 어서 가거라. 좀 쉬어야겠다. 또 거짓말이다. 눈물이 나는데도 애써 웃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어본다. 아들은 자꾸 뒤돌아보았다. 순영은 그들이 사라지자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암전. 3. 거짓말. 정신이 좀 드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걱정스럽게 순영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는 요양보호사였다. 정유진. 노란 명찰에 까만 글씨로 박힌 이름이 선명했다. 아, 예. 그런데 내가 정신을 잃었소? 아드님 보내놓고 쓰러지셨어요. 아, 아들. 입속으로 그 말을 읊조리다가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마 긴장이 풀어져서 그럴걸요. 애써 변명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그럴 만도 하죠.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첫날은 정신줄을 놓으십니다. 충격이 크신 탓이지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자식들한테 버림받는다는 생각들을 하시니. 요양보호사 정유진의 표정은 조금 우울해 보였다. 아, 그래요. 순영은 어정쩡하게 대꾸했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 단단하게 잡수세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영을 힐끗 쳐다보고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는 50쯤 되어 보였다.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각자 도생이라. 순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여자는 순영에게 툭 한마디 던지고는 보던 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겉으로 보아선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여자 같았다. 어쩌다 여기에 들어오게 됐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일부러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요양원 내 다반사를 다 알게 될 터였다. 3명이 있을 방은 좁지도 넓지도 않았다. 벽과 마주에 낡은 TV가 한 대 걸려있고 각자의 침대 옆에 3단짜리 서랍장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뭐 하시던 분이유? 한 여자가 불쑥 한마디 던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순영을 살폈다. 깡마른 몸매에 짧은 파마머리를 한
입실할 때 보았던 여자였다. 홍매 씨, 그런 거 묻지 말랬지. 책을 들여다보던 여자가 한마디 하자 짧은 파마머리에 눈매의 붉기가 사라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종의 눈빛을 보냈다. 예, 예, 교수님. 책 보는 여자의 명령에 따르는 걸 보면 병실 안의 서열이 정해진 모양이었다. 요양보호사 정유진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바닥에 소독제를 뿌리고 서랍장과 창틀을 건성건성 닦고 나갔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순영은 비스듬히 누워 창이 보이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예나의 얼굴이 창문에 흐리게 보였다. 허상인 걸 알면서도 미소가 지어졌다. 토요일이면 올 테지. 토요일에 오겠다고 한 예나는 오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예나 어미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그제 PCR 검사 받았는데 오후나 돼야 결과가 나온대요. 아이고, 어쩌다. 학교 선생 중에 환자가 있었나 봐요.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애미가 확진되면 그럼 예나는 어쩌냐? 제가 휴가를 내야죠 뭐. 예나 데리고 면회 한번 갈게요. 그래 그래.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이나 조심하거라. 여태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어느 사이 이 소도시에도 코로나 환자가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불안했다. 하지만 멍하니 앉아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했다. 요 앞에 숲길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렇게 꼼짝 안 하고 계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세요. 요양보호사 정유진이 친절하게 말해 주었지만 순영은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걸으셔야 해요. 자신을 안지연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보던 책을 덮으며 TV를 켰다. 이 도시의 확진자 972명, 또 코로나 소식이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교수님,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절대 1000명을 넘지 않을 거라고 시장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층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대요. 큰일 났어요. 312호에 계신 어르신 두 분이 확진되셔서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고 방마다 PCR 검사한다고 난리 났어요. 2층도 다 해야 할걸요. 밖으로 나갔던 요양보호사 정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다시 들어왔다. 3층에 어떤 영감이 걸렸대? 홍매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3층 담당한테 듣고는 너무 놀라서 바로 오는 바람에. 정유진이 미안하다는 듯 눈을 찡긋하며 콧잔등을 끄더니 바로 뒤돌아서 나가버렸다. 하긴 여기라고 코로나가 피해 가겠어요?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안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습관처럼 책을 펼쳤다. 사실 순영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도시 곳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다. 처음엔 유행성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이려니 했다. 번지는 그 속도와 급격하게 늘어나는 환자 수를 보면서 몹시 불안했지만 그러다 말겠지 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버려서 생긴 가족. 안지연이 문득 책을 덮으며 순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다. 안경을 벗어 책 위에 얹어두고 침대를 내려오더니 생각난 듯이 악수를 청했다. 순영은 안지연이 내민 손을 잡지도 않고 발끈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는 곧 나가요. 안지연이 순영의 말을 냉정하게 잘랐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들어옵니다. 당분간만 있는 거라고. 곧 나갈 거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안지연의 말에 시퍼런 강물이 흘렀다. 그때 방송이 울렸다. 2층 각 호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1층 사무실에 내려와 PCR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은 207호. 홍매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가장 먼저 방에서 나갔다. 안지연도 몸을 일으켰다. 1층 강당에는 어제부터 우주인들이 와 있었다. TV 화면에서나 보았던 하얀 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이곳 사람들은 그리 불렀다. 눈도 코도 보이지 않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재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았던가. 강당의 긴 줄 끝에 섰다. 홍매자가 불안한지 두 손을 싹싹 비벼대며 조바심을 치고 있었다. 왜 그래? 콧구멍에다 사정없이 면봉을 찔러 놓네요. 우거지상을 하고 서서는 불안하게 다리를 떠는 홍매자가 측은했다. 비쩍 마른 몸이 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 홍매자 뒤로 안지연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표정도 없어 어찌 보면 마네킹 같은 느낌도 들었다. 좀 바짝바짝 앞으로 가요. 넋이 빠졌나?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어?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안지연 뒤에 서 있던 노인이 벌컥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해댔다. 새파랗게 젊은 것. 안지연은 미안하다는 표정도 화를 내는 표정도 아닌 멍한 표정으로 희미하게 웃다 조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여자가 진짜 박사요?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대. 그런데 어쩌다 여길 들어왔대요? 사연이 있겠지. 남편도 있다며? 남편도 박사라더라. 근데 성질은 더러운가 봐요. 무슨 일인지 남편한테 골프채로 죽을 만큼 맞고 나서 저렇게 됐대요. 그래요? 뭔 사연일까? 알 수 없지. 말도 안 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마도 여기가. 그 말을 하는 노인은 머리를 향해 손가락을 돌돌 말아서 흔들어 보였다. 또라이?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던 순영은 곧 고개를 돌렸다. 주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홀로 딴 세계에 있는 듯한 안지연이 안쓰러웠다. 아이고, 왜 이리 속도가 늦어? 도대체 뭐 하는겨? 수다를 떨던 노인이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도 검사 대상이 대부분 노인이다 보니 진행 속도가 몹시 느렸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검사를 다 마친 간호사가 홀가분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는 어쩌다 생긴겨? 언제 끝나는겨?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는겨? 엄한 데다 화를 내는 노인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모두 같은 마음일 수 있었다. 쉽게 안 끝나요. 코로나19는 사스,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거든요. 팬데믹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항상 인포테믹 정보와 팬데믹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을 동반하거든요. 안지연이 노인에게 대답하듯 중얼거렸다. 노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멀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저녁 식사 안내 방송이 나오자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갔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인포테믹의 파급력은 대단해졌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가짜 의료 정보나 코로나는 중국이 개발한 생화학 무기가 유출된 것이라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번지는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립, 격리,
동선 조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화하는 감염병을 이길 수 없어요. 여기는 커다란 무덤이에요. 1,000명이 넘지 않을 거라는 거 거짓말이 될 거예요. 안지연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식당으로 몰려가는 노인들을 향해 혼잣말처럼 조용조용 짓거리고 있었다. 음의 고조도 없이 마치 기계음처럼 흘러나오는 그녀의 말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입소자들에게 폭력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저희는 여기가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요? 뒤쪽에 서서 그 말을 하던 노인은 안지연이 획 돌아서 노려보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다. 순영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안지연이 가지고 있을 상처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다행히 PCR 검사는 3층 노인 한 분만 빼고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요양원이 폐쇄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도시의 코로나 환자가 1,100명이라고 발표했다. 어? 거짓말이 이겼네. 누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4. 철책 그 너머에. 시간이 지나도 요양원 생활은 적응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도 않던 성격이라 순영은 몹시 불편했다. 잘 때 이를 부득부득 가는 홍매자에 불면증인지 스탠드를 켜고 밤새 책을 보는 안지연의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는 오방주에 밤잠을 깊이 못 자서인지 낮 시간에는 비몽사몽 졸거나 넋이 나간 듯 혼몽했다. 이곳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일까? 원장에게 물어보았지만 애매하게 웃으며 하는 말은 대답이 아니었다. 여기가 공기도 좋고 편하시잖아요. 난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불쑥 짜증이 일었다. 여사님은 치매 초기 증세라 쉬러 오신 거예요. 며느님이 바쁘시니까 여사님을 돌볼 수가 없어서. 원장의 말투는 며느리와 닮아 있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는데 이번 비내는 며느리 편일 걸 뻔히 알면서 뭘 물어보나 싶어 한숨이 터졌다. 들어온 후 진맥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순영의 말은 까칠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대신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합니다. 때문에 의료적인 처치보다는 개인위생 관리나 식사, 산책 등 입소한 환자들의 생활을 돌보고 건강관리를 돕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요양원은 치료 공간이라기보다 생활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장은 마치 애워두었던 구절을 읽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따라 건물 뒤쪽으로 가면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왔다. 요양원 뒤쪽으로 펼쳐진 그 숲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생각지도 않은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다. 철책 그 너머로는 생각지도 않던 공동묘지가 보였다. 그 앞에 다다르면 절로 걸음이 멈춰졌다. 철책으로 막아놓아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순영은 그 앞에서 가슴을 툭툭 치다가 돌아섰다. 막힌 그 길까지 산책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다. 그 정도면 노인들로서는 적당한 운동 시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순영은 막혀있다는 사실에 머리까지 아팠다. 가슴을 툭툭 치다가 머리를 두드리다가 그러다 별 수 없이 돌아섰다. 요양원을 그 자리에 지은 것은 공동묘지 근처라 땅값이 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럴듯했다. 요양원은 굳이 비싼 땅에 지을 필요가 없는 시설일 수도 있다. 아니, 비싼 땅에 지은 요양원도 있긴 하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여러 가지 고급 운동기구가 구비돼 있고 영화관과 수영장까지 갖추어진 고급 요양원. 그런 데는 요양원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타운이라거나 무슨 하우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영의 처지로는 언감생심 갈 수도 없으며 아들의 처지로도 제 어미를 그런 곳에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발품 팔아가며 어미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쾌적한 장소를 찾은 것이 기껏 희망 요양원인 것이다. 아니다. 기껏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가난한 시절에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거에 비하면 서운한 마음도 스르르 풀렸다. 요양원 안에는 수용 노인들을 위한 학습 시설이나 놀이치료 시설도 있다.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 수 있는 체육 시설도 있다. 하지만 순영은 그런 데서 바보처럼 앉아있는 게 너무 싫었다. 안지연도 그랬다. 그녀도 그런 데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한 일주일같이 지내다 보니 동질감 같은 게 생겼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 통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여사님은 치매 때문에 들어오셨댔죠? 그녀는 순영을 여사님이라 불렀다. 그런 호칭이 낯설었다. 아, 예. 검사는 다 해보고 들어오셨나요? 예. 며느리가 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합디다. 혹시 쿠퍼만 갱년기 지수 검사도 해보셨어요? 뭐? 뭐라고요? 쿠퍼만.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서. 순영이 쪼물거렸다. 실제로 어떤 검사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그 검사표가 있거든요. 안지연은 전에 없이 친절한 표정으로 순영에게 말을 걸었다. 심심한데 나도 해보면 안 돼? 언니? 홍매자가 또 끼어들었다. 언니랬다가 박사님이랬다가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순영도 헷갈렸다. 너도 해보든지.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가방에서 뭔가가 적힌 종이를 꺼내 순영에게 내밀었다. 쿠퍼만 갱년기 지수라고 적힌 아래에는 11가지 문항이 적혀 있었다. 각 문항마다 4단계로 상태를 구분해 놓았는데 살펴보니 대부분 심한 정도에 해당됐다. 홍조나 얼굴에 화끈거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로 없다, 약간, 보통, 심함의 선택 번호가 있다. 그중 해당되는 하나를 고르면 되는 것이다. 불면증과 우울증, 관절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피로감, 질 건조, 분비물 감소, 그 어느 것 하나 없다가 없었다. 신경질 나게 이런 걸 왜 해요? 한참 만에 홍매자가 신경질을 내며 종이를 내던졌다. 그 말에 안지연이 흐흐 웃었다. 절망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거든. 뭔 소린지 모르겠네. 폐경 지난 지가 언젠데 분비물 타령이야. 에이, 재수없어. 홍매자 딴에는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모양이었다. 순영은 이미 짐작했던 모든 것을 확인한 셈이었다.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가본 병원에서의 억지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보는 검사가 자신의 현 상태를 냉혹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우울하네요. 말은 그렇게 나왔다. 그러실 것 없어요.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의 확인인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는 아니잖아요. 내 상황을 직시하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무덤덤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서늘한 바람이 휘몰려 다니고 있었다. 안지연은 순영이 별 대꾸가 없자 헤드셋을 썼다. 음악을 들으려는 모양이었다. 그건 세상과의 차단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영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갈 수 있는 곳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분이었다.
요양원 건물 뒤쪽을 한 바퀴 돌고 멀거니 무덤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무덤들이 다 제각각의 사연을 암호처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우울감이 또 몰려왔다. 아, 언제나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결정권자는 분명 며느리일 것이다. 2층으로 올라와 대형 TV가 설치된 방으로 들어섰다. 마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엄청난 기세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였다. 이제는 듣기도 지겨울 지경이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살얼음무의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얇은 얼음판이 무너지면 죽는 것이다. 문득 철책 너머엔 뭐가 있을까? 무덤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 철책을 넘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등된 후 사위는 고요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조차 어둠에 먹혀버린 듯 먹먹했다. 순영은 눈을 감은 채 어둠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하나, 둘, 셋, 넷. 주무세요? 안지연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잠이 안 오네요. 불면증인지. 어둠 속에서 두 사람 사이는 말만 건너다니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안지연이 불쑥 말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뜬금없이 사랑 타령이라니 불이 꺼진 방 안이라 그런 말이 쉽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말이 꽤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졌다.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겨우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지연의 슬픈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그거야 눈이 멀어 있을 때이거나 눈을 감고 있을 때 가능한 거겠죠. 불현듯 3년 전 교통사고로 이승을 하직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진정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던가. 전 계산 속이 앞선 결혼을 했어요. 어둠 속에서 안지연의 축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랬군요. 그래서 불행했나요? 그래서 불행했을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나요? 순영의 말에 안지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텅 빈 공간을 홍매자의 코 고는 소리가 메웠다. 한참 만에 안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나왔다. 사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산이 앞서지 않았던 남자이긴 했어요. 그랬군요. 그립나요? 글쎄요.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어쩜 내 욕망이나 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도 교수였나요? 아니요. 너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교수는 제가 열망하던 목표였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쪽을 택했더라도 후회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생각이 나는지 왜 모를까. 어쩜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안지연이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영을 신뢰한다는 의미였다. 그 신뢰가 순영은 무거웠다. 어두운 밤이라 다행이라 생각했다. 타인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는 것도 폭력이다. 아, 저도 가슴에 묻어두고 가끔 꺼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지연에 대한 여의라고 생각했다. 어스름 흘러드는 달빛 사이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앙상했다. 입을 다문 안지연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예나. 사흘 전 예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영은 이성을 잃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도 코로나 걸렸다고 할머니 보러 가면 안 된대요.
아이는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사무실에 가서 그런 돌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날 내보내주시오. 난 재수가 아니야. 흥분하는 순영을 보고 원장도 놀라는 눈치였다. 평소 순영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냉정하고 말 수 없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인 줄 알았다가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나가겠다 했으니 상냥한 원장도 놀랐으리라. 너무 흥분하셨어요. 약 드시고 올라가세요. 간호사가 내민 알약을 원장이 보는 앞에서 삼켜야 했고 사흘간 핸드폰 압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참 동안 차가워진 원장의 훈시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화장실로 가서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토했다. 그러고는 약 기운에 취한 것처럼 침대에 누웠다. 괜찮으세요? 요양보호사는 순영의 주위를 맴돌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일부러 먹지 않았다. 세상만사 귀찮아진 표정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불 밖으로 TV 소리가 요란했다. 홍매자가 눈치 없이 킬킬대자 안지연이 말했다. 조용히 해. 여사님 주무시잖아. 하지만 순영은 자는 게 아니었다. 소등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예나를 만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 자식보다 더 어여쁜 아이였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저지르지 못할 일이 없었다. 순영이 희망요양원을 탈출한 건 새벽 3시였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고 누구도 그녀의 탈출을 생각하지 못했다. 진정제를 먹였다고 생각한 요양보호사는 원장에게 말했을 것이고 평소 조용한 그녀가 다시 조용해졌으니 원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실내복을 입은 후에 요양원에 들어올 때 입었던 코트를 걸치고 요양원 뒤뜰로 나왔다. 산책하면서 봐두었던 허술한 철책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허술한 철책 주변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었다. 그곳엔 대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노인들의 악취가 엄청난 기저귀와 잡다한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분리수거라는 개념도 없는 것 같았다. 허술한 철책이지만 불편한 다리로 철책이 휘어진 곳을 골라 간신히 넘었다. 택시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도둑 고양이처럼 걸었다. 새벽 바람이 차서 몸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다. 택시를 한참 기다려 타고 아파트 이름을 말할 때까지도 그녀의 탈출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예나야. 정작 소리내어 부를 생각은 아니었다.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듯 작은 소리로 말하며 습관적으로 현관을 밀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비번을 알고 있기에 안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은 없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이 자고 있을 안방을 지나 예나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예나의 재치가 느껴졌다. 그리웠던 재치였다. 창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에 예나의 잠든 얼굴이 보였다. 잔뜩 웅그린 자세로 누워있는 예나는 무엇이 불만인지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잠들어 있었다. 가만히 아이의 볼을 쓸어보았다. 보드랍고 촉촉한 살에 손이 닿자 가슴이 촉촉해졌다. 살그머니 예나의 입술에 마른 입술을 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 올라가 아이 곁에 누웠다. 따스한 체온에 몸이 절로 녹는 것 같았다. 가만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제 어미가 확진되었다 해서 걱정을 했었다. 혹시나 그동안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눈을 감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았다. 아이가 조금 몸을 움직여 돌아누웠다. 그러더니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어릴 때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우던 때처럼 입속으로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예나 솜털처럼 예쁜 예나 할미 마음 뺏은 예나. 어려서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자니 콧등이 시큰했다. 예나가 몸부림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싫어, 싫어. 난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잠꼬대였다. 제 아비가 못 가게 하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이다. 가만히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할미 여기 있다. 예나 보러 할미가 왔어. 잠결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이가 돌아눕더니 눈을 번쩍 떴다. 할머니! 벌떡 일어나 앉아 소리를 치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렸다. 할미 왔어. 나쁜 꿈 꾸었니? 순영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나가 순영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맞지? 이거 꿈 아니지? 그럼 할미 맞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할미가 왔지. 순영의 품에 안겨 냄새를 맡던 예나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웃기 시작했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 와! 쉿! 아빠 주무실 텐데 너무 목소리가 크다. 조용. 순영은 예나를 안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예나가 품 안에서 종알거렸다. 할머니 어떻게 나왔어? 탈출했어? 아님 외출 나올 수 있는 거야? 쉿! 조용. 아빠 깨겠다. 깨면 어때?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니다. 내가 아빠를 깨울까? 언제 잠을 잤냐는 듯이 눈이 초롱초롱해진 예나가 큰 목소리로 떠들며 깔깔 웃었다. 쉿! 그냥 자자. 예나랑 할머니랑 손잡고 아침까지 자자. 아빠는 아침에 보면 되지. 순영은 예나를 이끌고 이불을 끌어 덮어주었다. 예나가 품속으로 파고들며 기득거렸다. 히히, 너무 좋다. 할머니 냄새가 좋아. 예나의 손이 거침없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졌다. 어머니! 며느리였다.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건 분명 며느리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구나. 너는 격리되어 있다더니 어찌 집에 있는 거냐? 서로 궁금한 게 같았다. 며느리가 성큼성큼 다가와 순영을 노려봤다. 어떻게 나오셨냐고요? 그녀의 질문은 치조였다. 하지만 주눅들 일이 없었다. 몰래 나왔지. 너도 없다고 하니 예나가 걱정돼서 몰래 나왔다. 근데 너는 어찌 집에 있는 거냐고. 순영의 말을 듣던 예나가 킬킬대며 웃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서예나, 너 지금 이 상황이 우스워? 예나가 입을 가리며 제 어미를 흘겨봤다. 근데 너는 어찌 집에 있는 거냐고 물었다. 순영은 화난 표정을 가다듬고 며느리를 올려다봤다. 확진 격리가 어제까지였거든요. 저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조금 숙어들었다. 다행이구나. 나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니 이제 요양원에서 나왔으면 싶구나. 며느리를 쳐다보기 싫었다. 어느새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건 어머니가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눈을 비비고 나타난 건 아들이었다. 소란에 잠이 깼는지 방 안의 상황을 살피는 눈이 아직 잠결이었다. 어머니가 탈출을 하셨대요.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말하는 며느리는 땡정했다. 아니요.
외출하셨댔어요. 예나가 톡 끼어들어 제 어미의 말을 정정했다. 속으로 슬쩍 미소가 지어졌다. 넌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입 다물어. 아들의 말에 예나가 이불을 폭 뒤집어쓰며 성질을 냈다. 아들아, 나 요양원에 안 갈란다. 순영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어머니!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애들처럼 왜 이래요? 요양원 나오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들도 화가 많이 난 듯 했다. 난 예나이미가 병원에 격리돼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멀쩡하게 집에 있으면서 면회 한 번 안 오고. 너도 그렇지. 어미한테 그러는 게 아니다. 속이 상했던 마음이 아들을 보자 서러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이 바빴어요. 저 사람이 병원에 있었던 것도 맞고요. 어제 나왔다고요. 아들도 제 어미를 달래보려는지 변명하듯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거기 더 이상 못 있겠다. 순영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물기가 축축했다. 알았어요. 날이 밝는 대로 요양원 모셔다 드릴게요. 의사 만나보고 퇴원수속 밟을 테니까. 이길 재간이 없다. 순영은 이불 속으로 예나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예나도 손을 꼼지락거리며 반응했다. 이불 속에서 예나의 손이 빠르게 순영의 손을 간지렸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만 주무시고 내일 봅시다. 아들이 제 마누라를 감싸고 나가며 불을 껐다. 캄캄한 어둠.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예나를 힘껏 껴안았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다. 시큰거리던 무릎이 또 저려왔다. 6. 위드 코로나. 인생 100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됐다.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은 진실한 말이었다. 아니, 그 말은 100% 거짓말이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리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그 말이 절로 나왔다. 그 말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을 그리 서운하게 하십니까? 100세까지 무병장수 하셔야죠. 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썩 좋아지는 건 숨길 수 없다. 자식들인들 속이 없으랴 립서비스 차원의 그 말이 몇십만 원의 용돈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영은 잠시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원장에게도 방 식구들에게도 그랬다. 돌아온 순간부터 요양원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한번 마음이 떠난 곳이니 마음도 둥둥 떠다녔다. 사실 그곳에서 웃을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다. 밖에서 볼 때 따스하게 햇살이 비치는 방일지라도 그 안은 시끄럽고 불쾌하고 절망적인 일이 많았다. 발작에 가까운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과 하염없이 우울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 그도 아님 발광에 가까울 정도로 기물을 부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수면제 처방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만병통치약이었다. 오방주 여사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73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요란한 꾸밈새로 자신을 치장한 오 여사는 들어오는 날부터 시선을 끌었다. 옆방이기는 해도 홍매자와 죽이 맞아 수시로 들락거리는 바람에 같은 방 사람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하는 말은 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묘한 제안을 했다. 우리 술 마시러 갈래요? 그 말에 모두 흠칫 놀랐다. 어디로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홍매자였다. 이따 밤에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듯 조용히 말했다.
있다. 밤에? 의심 많은 홍매자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입을 삐죽이며 오방주를 흘겨봤다. 오방주가 건성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선은 안지연에게 머물러 있었다. 말하기 싫은지 안지연이 시선을 내리깔고 책을 펼쳤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하든지. 오방주가 불쾌한 듯 안지연을 노려봤다. 나가요. 저 박사 언니는 책만 봐요. 홍매자가 나서서 안지연을 보호했다. 박사면 뭐, 뭔 박사? 박사면 다야? 오방주의 언사가 몹시 거칠었다. 저 언니는 아는 게 참 많아요. 전에 대학 교수를 했대요. 그러니 조용한 걸 좋아해요. 우리끼리 정원에 가서 놉시다. 나간 김에 은행잎도 좀 주워오고. 그걸 주워다 뭐하게? 오방주가 계속 기분이 나쁜지 툴툴거렸다. 그게 방충 효과가 있다잖아요. 한 바구니 가득 주워서 창가에 두면 벌레 박멸 효과도 있대요. 홍매자가 조잘조잘 떠들며 오방주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박사는 무슨 얼어 죽을. 오방주가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곤 획 돌아서 나가버렸다. 순영이 보기에도 안지연은 조금 별났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차가웠고 말 수가 없었고 시선은 책에다만 박았다. 사람에게 눈길이 가 있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았다. 홍매자가 오방주와 나가고 나자 안지연이 한숨을 푹 쉬며 책을 덮었다. 지난번 보던 책과는 다른 책이었다. 누군가 책을 가져다 주는 모양이었다. 코로나가 엄청 빠른 속도로 번진대요. 큰일이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순영이 일부러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팬데믹,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전파돼 모든 사람이 감염됐다는 뜻이라죠. 뉴스 보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위험하다죠. 얼마 전에도 요양원 전체가 격리된 데가 몇 군데 있었대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언제나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는 균들이 많았잖아요. 전염병은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적이지요. 2003년의 사스는 우아한 바이러스처럼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감염병입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77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주변 국가들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었다. 무엇에 대해서든 이야기가 나오면 거침없이 줄줄 읊었다. 곧 위드 코로나 체계로 들어간대요. 순영의 말에 그녀가 책을 읽듯 말했다. 위드 코로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염자가 늘고 있으니 같이 가자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대책이라기엔 성의가 없어 보여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무서웠을까 안지연이 TV를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코로나 소식만 가득했다. 마치 종말이 오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때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홍매자가 뛰어 들어왔다. 숨이 찬지 한참 씩씩대더니 TV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몇 번인가 본 적이 있는 홍매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녀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몸을 떨기 시작했다. 오 주여,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코로나의 공포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그 말을 하고는 홍매자의 몸떨림이 더 심해졌다. 그녀의 기도는 예정없이 불쑥불쑥 펼쳐졌다. 기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으며 공포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이 우물해졌다. 그녀가 기도하고 있으되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접신한 듯한 목소리였다. 다윗의 죄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다. 다윗은 곧장 명령에 수행한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녀는 신들린 듯이 말을 하면서 몸을 떨었다.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가 불편했다. 무엇에 홀린 듯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종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일이었다. 순영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그녀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다. 어디 가세요? 그녀가 방문을 열자 잠에서 깨어난 듯이 홍매자가 말짱한 얼굴로 물었다. 산책하러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왠지 그녀가 무서웠다. 아니, 그녀의 기도가 무서웠다. 방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아, 나도 산책이나 하고 와야겠다. 안지연이 고개를 받고 있던 책을 덮으며 따라 일어섰다. 홍매자가 다시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밖은 조금 쌀쌀했다. 주위가 숲으로 덮여 있어 더 그런 것 같았다. 어둠이 슬금슬금 내려앉고 있었다. 안지연이 바짝부터 따라오더니 슬쩍 손을 잡았다. 놀랐죠? 홍매 말이에요. 아, 네, 조금. 광신도에 가까운데 오락가락해요. 어떤 땐 접신한 듯이 할렐루야만 찾다가 또 어떤 땐 전혀 종교를 모르는 사람처럼 용한 무당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어쩔 수 없죠. 다 피폐한 영혼이니. 그녀의 말이 암시기라도 하듯 둘은 입을 다물었다. 피폐한 영혼이라 울컥 눈물이 솟았다. 슬그머니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안지연이 일부러 먼 데를 쳐다봤다. 홍매자가 끼어있을 땐 결코 없던 침묵이 꽤 오랜 동안 순영과 안지연을 짓누르고 있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깔렸던데 산책하러 가실래요? 안지연이 말했다. 좋죠.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방법은 찾으면 다 나와요. 모처럼 미소를 짓던 그녀가 순영의 손을 이끌었다. 그녀는 정원 맨 끝 벤치를 지나 익숙한 길을 찾듯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진 장소를 찾아냈다. 참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소멸이네요. 순영은 안지연과 은행잎이 깔린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봤다. 노란 은행잎은 계속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떨어진 잎이 방석처럼 푹신했다.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은행잎이 나비처럼 춤을 추었다. 말없이 하늘을 응시하던 안지연이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인간은 세균을 이길 수 없어요. 균이 주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 코로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죠. 한참 만에 뜬금없이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는 안지연의 목소리가 눅눅했다. 순영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100여 년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건 스페인 독감입니다. 미국에서 발병했지만 스페인 언론에서 처음 보도되었다 해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됐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대유행을 부추겨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또 신종 플루가 몰아닥친 적도 있었죠. 바이러스를 100% 차단한다는 피부 접착형 마스크까지 등장하고 일본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서둘러 휴교령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게 아니라 전 세계 28만여 명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일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예방과 치료가 어려워 치사율이 50%나 되면서 아프리카에서만 4,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지연은 어떤 내용이든 설명할 때는 유난히 집중했다. 교수다운 태도였다. 참 아는 게 많으시네요. 다들 박사님이라 하던데 진짜 박사님 맞나 봐요. 순영의 말에 안지연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린 지금 여기 쓸쓸한 영혼을 다독거리는 친구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있는 게 좋을 때도 많아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고요. 기억이 많은 건 쓰레기가 많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녀가 허공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했다.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이 날까요? 순영이 끝간데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알 수 없죠. 방역당국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무인도로 보내거나 물속에 넣어 죽였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어머나, 그건 격리가 아니라 살인. 말이 좋아 격리죠.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금도 대도시에서는 난리가 아니라잖아요. 말로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위드라는 개념은 없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하긴 어찌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일을. 그래도 인간이 현명한 건 그때마다 살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지요. 안지연은 현명한 것 같았다. 그렇긴 하군요. 이번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뜻이 좋지 않아요? 뜻대로 그리 되면 좋겠지요. 하늘에 희미한 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차가웠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양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던 마을이 떠올랐다. 거긴 상점도 몇 개 있고 음식점도 있었던 것 같았다. 불쑥 그런 거리를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무덤덤하던 하루하루가 전에 없이 그리웠다. 안 박사님, 왜 나를 버리고 갑니까? 헐레벌떡 뛰어와 침묵을 깬 건 홍매자였다. 홍매씨 기도하라고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그새 끝났어? 칫! 그건 아니면서. 그나저나 곧 취침 시간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침 시간 점검까지도 까다로워졌어요. 얼른 올라갑시다. 그러고 보니 그랬다. 지난 코로나 사건이 있은 후 원장은 직접 방마다 돌면서 확인한 후에야 퇴근했다. 그것이 입원한 원생들에 대한 애정인지 자신의 일에 대한 완벽 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좀 귀찮기는 한 일이었다. 들어갑시다. 미운 털 박히기 전에. 안지연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홍매자가 안지연 옆에 착 달라붙었다. 순영도 따라 일어났다. 악몽에 시달릴 무서운 밤이 또 오고 있었다. 7. 산속의 집. 곧 퇴원수속을 하겠다던 아들은 소식이 간감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은 서운한 생각은 쉬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은 하늘이 자는 날이었다.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날이었다. 낮에 비까지 제법 많이 와서 산책조차 할 수 없이 으스스한 날이었다. 식사 후에 오방주가 따뜻한 믹스커피 석 잔을 들고 와 내려놓았다. 모두 얼굴빛이 환해졌다. 커피 냄새를 맡으니 좀 살겠네. 고마워요. 전에 없이 안지연이 가장 먼저 종이컵을 들었다. 우리 조금 있다 어디 갈래요? 오방주가 홍매자 침대에 엉덩이를 걸치며 물었다. 어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역시 홍매자였다. 배를 두드리며 누워있던 홍매자가 발딱 일어나 앉았다. 나를 따라오면 아주 좋은 곳을 안내할게요. 그녀의 말에 안지연과 순영의 눈길도 반갑게 마주쳤다. 종일 꼼짝도 못하고 방에만 있던 갑갑증에 어딘가로 갈 수 있다니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할걸요. 오방주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어느새 안지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홍매자가 구워 삶은 모양이었다. 그런 면에서 홍매자의 친화력은 대단했다.
어딜 가는데요? 안지연이 안경을 올렸으며 먼저 물었다. 조금 있으면 소등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요양원은 사무실 빼고는 암흑천지가 되죠. 그, 그렇긴 하지. 안지연이 책장을 덮으며 오방주를 쳐다봤다. 이 건물동이 암흑이 되는 순간 신천지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뭔 소리요? 마침 심란하던 차에 오방주의 제안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 내가 아주 근사한 장소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방주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근사한 장소요? 안지연과 순영이 동시에 의심쩍은 눈길로 오방주를 바라봤다. 그럼요. 진짜 근사한 장소 맞습니다요. 오방주는 자신감에 넘쳐 으쓱거렸다. 근데 왜 우리 방에 와서 그래요? 갑자기 홍매자가 쉰 소리로 말했다. 또 오락가락.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에 비실비실 하는 중이었다. 감기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오방주 여사의 방은 맞은편 208호였다. 우리 방엔 죽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몸은 침대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입들만 동동 떠가지고 잔소리나 해대지. 약 기운에 헛소리 해대는 것도 지겹고. 방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씨알이 안 먹혀. 그녀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불만을 토해냈다. 우리 기분이 좋아질 곳이요? 축 처져 있던 안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운이 좋으면 술도 마실 수 있어요. 여자의 말에 안지연이 군침을 꼴깍 삼켰다. 진짜지? 술을 마실 수도 있다는 말? 홍매자가 입맛을 다시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넌 한 번 갔다 오고도 딴소리냐? 오방주가 홍매자의 머리를 콕 쥐어박으며 말했다. 언제? 홍매자가 기억을 더듬는 듯이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시끄럽고 대신 그곳에 갔다 왔다는 말은 비밀로 하기. 오방주가 입술에 손가락을 얹으며 조용하게 말했다. 홍매자는 여전히 기억을 더듬는지 먼 데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좋아요. 가봅시다. 뭔 소린지 모르지만 이 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지연이 먼저 일어나 오방주의 손을 잡았다. 순영은 망설였다. 그때 소등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띠리띠리띠리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엘리제를 위하여였다. 수많은 엘리제를 잠 채우는 음악.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취침 시간을 알립니다.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뵙겠습니다. 상냥한 안내방송이 끝나자 암흑이 되었다. 오늘 밤은 마침 달도 없는 금은밤이었다. 이런 날이 최적의 날씨입니다. 자, 다들 나를 따라오세요. 오방주는 망설이지 않고 앞장섰다. 어둠을 더듬어 앞서가는 모습이 초행길이 아닌 것 같이 익숙해 보였다. 건물 뒤편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실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섰다. 지하실은 쓰레기 처리시설과 기저귀 등의 물품을 놓아두는 장소였다. 지하실로 들어서자 아주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영은 코를 감싸쥐고 숨을 죽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열감 같은 게 차올랐다. 갇혀있는 동안의 갑갑증이 다소나마 풀리는 기분이었다. 소등 시간이 지나서 지하실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오방주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앞서 걸었다. 모두 그녀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뒤따랐다. 그러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둔 더미 앞에서 오방주가 걸음을 멈추었다. 일행도 덩달아 멈추어 섰다. 오방주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활용품이 가득 찬 커다란 비밀 포대를 치우기 시작했다. 한참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 오세요. 오방주가 손짓하는 대로 따라가니 놀랍게도 거기 작은 구멍이 보였다. 라면 박스 하나로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었다.
그녀가 들고 온 작은 랜턴 불빛에 마치 그곳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이기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곳이었다. 안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여기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요.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늘 의문이 많았다. 입구만 이렇게 좁지 들어가면 곧 넓어져요. 얼른 따라 들어오세요. 오방주가 다가와 안지연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순영도 마지못해 오방주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손정등의 빛을 따라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기어가자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야, 이런 곳은 어찌 알았어요? 안지연이 희둥그레진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히히. 오락가락 홍매자가 우쭐거리듯 말했다. 그런데 아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굴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것인지. 우리 남편이 시청 청소과 소속이었거든요. 전에 이 요양원 재활용 쓰레기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간신히 거들어주러 왔었죠. 근데 내가 오락가락 치매 증세가 보이자 나를 여기다 쳐놓고는 젊은 년하고 바람이 났어요. 오방주가 남의 이야기 하듯 감정 없이 짓거리고는 아주 익숙한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준비해온 손전등이 아주 유용했다. 손전등으로 밝혀진 길 저 너머엔 시커먼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도 어느 시기엔 비밀한 공간으로 쓰였던 동굴 같았다. 어느새 일행은 묘한 흥분감에 휩싸여 누구랄 것도 없이 어두운 굴속 같은 길을 부지런히 걸었다. 20여 분쯤 지나서 걸음을 멈춘 오방주가 말했다. 다 왔어요. 여기도 나가는 길은 좁으니 조심하세요. 오던 길보다 더 좁은 길을 빠져나오니 헛간처럼 보이는 곳에 장독들이 옹기종기 놓여있고 거길 벗어나 희장을 들추면 바로 앞에 허름한 슬레트 집 한 채가 보였다. 여기가 어디요? 안지연이 물었다. 우리 아지트. 오방주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안지연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았다. 허름한 집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앞서가던 오방주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오방주가 거침없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주인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돼요? 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형님이 어딜 가신 모양이네. 들어오세요. 오방주는 마치 제 집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일행은 빨려들듯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둘러 촛불을 찾아 켜는 오방주는 마치 제 집에 온 듯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 같았다. 그와는 달리 홍매자와 순영과 안지연의 눈빛은 흔들리는 불빛처럼 불안하게 일렁거렸다. 자, 교수님, 오늘 술 한잔 하십시다. 오방주는 제 집 벽장을 열듯이 벽장을 열어 가지런히 놓여있는 술병들 중에 2병을 꺼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누구네 집이요? 안지연도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거는 나중에 주인장을 만나게 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줄였던 술배나 채웁시다. 순영은 오방주의 처사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갑갑해서 따라오기는 했으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돌아갈 일도 그렇고 들켰을 경우에 대한 궁리도 그랬다. 오방주는 순영의 의중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술병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듯한 지포와 소시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잔 하시오. 오방주가 순영에게도 술잔을 내밀었다. 나는 술을 못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술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간간히 취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술을 찾을 만큼은 아니었고 더구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쩜
아직 덜 애로운 건지 모를 일이었다. 허허, 곱게 사신 분이신 모양이네요. 난 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오방주가 술잔을 털어넣으며 쓸쓸하게 말했다. 어쩌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에 술도 없으면 어찌 견딥니까? 오방주의 그 말에 안지연이 흐흐 웃었다.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소이다. 이제부터 형님이라 부르리다. 안지연의 그 말에 오방주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왔는가?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주객이 전도된 듯 문을 밀고 들어오는 노인이 오히려 인사를 꾸벅했다. 형님은 어딜 다녀오시오? 아, 약초 캔 거 장날에 내다 팔고 딸네 집에 들렀다 오는겨. 노인은 들어서면서 주위를 휙 돌아보았다. 딸네 집에 갔으면 주무시고 오시지 않고 무에 그리 서둘러 오셨소? 기어 들어가는 집구석이라도 내 집이 편하지. 나는 아파트는 숨 막혀서 잠시도 못 있겠습디다. 머리가 허연 노인네는 순영을 힐끗 보며 그 앞에 앉았다. 이분들은 뉘신고? 신참들입니다. 하하하. 요양원 신참. 쯧쯧. 그러시구랴. 잘 오셨소. 이분은 앞에 술잔이 없는 걸 보니 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랑 차나 한잔 하시구랴. 노인은 순영을 힐끗 보고는 벽장에서 잘 말려둔 약초를 꺼내더니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찻 주전자를 얹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딜 가시오? 궁금한 게 많은 홍매자가 물었다. 찻잎 가지러 냉장고에. 냉장고가 밖에 있어요? 안지연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자연 냉장고. 아까 우리가 나온 그 구멍이 자연 냉장고요. 오방주의 말에 순영은 아까 나온 구를 떠올렸다. 구를 나올 때 얼기설기 엮은 쌀인문이 떠올랐다.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올망졸망한 단지도 보이고 주렁주렁 매달린 망태기들도 보였다. 냉장고 없는 시골에서 음식을 갈무리하는 굴쯤으로 여기기 십상이었다. 이 동굴 끝은 어디요? 끝까지 가봤소? 오방주가 집주인에게 불쑥 물었다. 인생의 끝을 왜 그리 궁금해하시오? 몰라도 좋을 일을 미리 알려고 할 건 없지 않우? 허연 머리컬을 풀풀 날리며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궁금해서요. 누나를 굴리며 궁금해하는 오방주를 보던 노인이 심드렁하게 뱉었다. 이곳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굴을 따라가면 보다 깊고 넓은 동굴이 이어지고 한 10분쯤 더 들어가면 널따란 공터가 나온다네. 거기가 이 동굴의 끝인 바다라오. 아마도 일정시대 때 파놓은 동굴인 것 같소. 노인의 말에 오방주가 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 동굴의 끝이 바다라. 안지연이 소주잔을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 말을 중얼거릴 때 놀란 안지연의 표정을 잘 보아두었어야 했다. 그럼 형님은 동물 끝까지 가봤단 말이네요. 오방주의 말에 노인이 지포를 질겅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에 끼지도 않은 채 안지연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서 골똘하게 생각에 빠져 한마디만 되풀이한 채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 동굴의 끝이 바다라. 노인이 말했다. 나는 남편을 요 아래 공동묘지에 묻었소. 때 아니게 시묘살이 하다가 여기 눌러앉게 되었죠. 요즘 세상에 무슨 시묘살이까지 해요? 홍매자가 톡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오. 그만큼 애틋했다오. 따라 죽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왜요? 딸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손자를 봐주어야 했거든.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디다. 3년 손자 봐주고 아예 이리로 들어왔소. 이 집도 누가 살다 나간 것 같은데 쓰러진 집이나마
남편 가까이 있고 눈비 피할 수 있으니 살만합니다. 망자들이 사는 예까지 오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지요. 노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한 순간은 아니었다. 8. 격리. 수런수런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눈을 떴을 때 요양보호사가 순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방주도 보였다. 괜찮아요? 오방주가 눈을 찡긋하며 물었다. 네, 괜찮은데 왜요? 순영은 오히려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근심 가득한 얼굴에 실룩거리는 인매가 울음을 참고 있는 듯이 보였다. 밤새 도둑질 하듯 다녀온 굴 속의 기억은 꿈인 듯 했다. 왜요? 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순영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네요. 요양보호사가 다행이라는 듯 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방은 다들 괜찮은 모양이네. 오방주의 말에 비로소 안심한 듯 요양보호사가 구석에 놓인 의자에 털부덕 주저앉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무슨 일이 있어? 지난번에 3층 할아버지 두 분이 코로나 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두 분이, 이번엔 이 요양원 전체가 격리될지 모른대요. 뭐라고요? 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근래 들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거 다 그 신천지인지 뭔지 아는 또라이들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래요. 오방주가 주먹을 불끈 쥐고 TV를 켰다. TV에서는 신천지 1차 환자 7명이 발병 시기가 비슷하다는데 감염원이 어디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의 확진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TV 화면을 메웠다. 내일부터는 면회도 안 된대요. 보름, 요양원에 다시 들어온 지 보름째였다. 퇴원 수속을 하러 오겠다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꾸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군. 창밖을 내다보며 안지연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창밖은 몹시 부산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원장도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 위드 코로나란 말만 허공을 맴돌았다. 303호 할아버지랑 206호 할머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파다 있는데 이번에 두 분 사이가 확실해졌어요. 확실? 다 늙어서 정분이라도 났대? 오방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근데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지하실 구석에서 몰래 같이 잤대요. 그래서 둘 다 걸렸는데. 아유 숭해라. 홍매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늙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인가 봐요. 살풋 미소를 지으며 하는 안지연의 말에 홍매자가 고개를 심하게 내저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성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네요. 안지연도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방문이 왈칵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기저기 분무기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모두 강당으로 모이세요. 이번 환자 모두 코로나 검사를 한답니다. 확진자로 판정되면 격리 병동으로 옮겨진답니다. 간호사가 마스크를 킨 채로 목소리를 높였다. 격리 병동. 점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드는 느낌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우주인들이 정신없이 병실 안을 휘젓고 침대에 묶인 듯 앉아있는 환자들은 마네킹처럼 표정이 없었다. 지난번에도 난리를 치더니 또? 오방주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우주인들을 바라봤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들어와야 하는 시골에도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생긴 상황이었다. 순영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거칠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 자신도 생각 못했던 행동이었다. 야 이놈아, 에미를 여기서 죽일 셈이야? 당장 달려와.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거친 말이었다. 9. 문을 사이에 두고. 고맙게도 아들이 순영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자가 격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요양원에서 빼내준 것이었다. 마침 비워둔 자가 원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방을 빌려 쓰던 총각이 코로나를 피해 시골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원룸은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구입해 두었던 것으로 그 달세를 받아 용돈이라도 쓰자고 했던 집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고마웠다. 홀로 겪어야 하는 경제적 고립이 낯설기는 하나 그런대로 견뎌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첫날 집에 들자 무조건 널브러졌다. 증상은 심하지 않았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PCR 검사상 확진이 나왔으니 격리자 명단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주민센터에서 공급하는 생활용품들이 낯설기는 하나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괜히 긴장이 됐다. 라면, 햇반, 햄,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휴지 등등이 가득 든 키트가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에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다. 엄청나게 불어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병상 부족은 물론 사망자도 급증한 상황에서 그나마 경미한 증상이라 안심이 되기도 했다. 마음을 턱 놓고 여기가 내 세상이다 생각하니 오히려 한적해 좋았다. 애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화뿐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대고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는 일도 귀찮았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의미였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노트북하고 필기구하고 공책 좀 준비해서 문 앞에 갖다 다오. 아들은 축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견뎌내실 거예요. 죄송해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다. 아들은 지난번 순영이 호통을 친 일에 많이 놀란 듯 했다. 이제부터 홀로인 것을 절절히 느껴야 하는 시간. 인터넷이 유일한 친구가 될 것이다. 몸을 가지지 않는 생명 없는 물건과 친구로 지내야 하는 시간. 주변이 온통 하얀 벽으로 보였다. 눈동자조차 볼 수 없었던 우주인 복장의 사람들이 벽 속에 숨어 순영을 지켜보는 것만 같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은 자유, 제한된 자유. 그래도 좋다. 순영은 팔을 활짝 펴고 누워서 소리친다. 프리! 그러나 어느 순간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다. 이 잠은 죽음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리 생각했다. 홀로 있는 방에 전화벨만 요란하다. 정신을 가다듬고 형체 없이 소식을 묻는 목소리들에게 성의를 다해 대꾸한다. 괜찮아요. 열이 좀 내린 것 같네요. 잔뜩 말라붙은 입술을 움직여 대답하고 이를 악물고 일어선다. 한참을 죽은 듯 앉아있다가 며느리 퇴근할 시간쯤에 전화를 한다.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걱정이 담뿍 뺀 목소리가 건너온다. 그만하다. 에미야 내 심부름 하나 해다오. 네 말씀하세요. 뭐 좀 입맛 나실 거 사다 드릴까요? 아니다. 너무 심심해서 그러는데 내 방에 가면 장롱 안에 보라색 가방이 있을 거다. 그걸 좀 갖다 주련? 보라색 가방요? 힘드실 텐데 그냥 쉬시죠. 며느리는 그 보라색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쉬는 게 더 힘드는구나.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제 많이 아프지는 않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좀 쉬시는 게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아요. TV 보니 오늘 또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셨던데요. 그렇다고 나도 죽겠느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거지. 어머니, 걱정 말고 보라색 가방이나 문 앞에 두고 가거라. 네, 어머니. 홀로, 언론, 언론, 언론 이즈 위드. 왜 그런 등식을 생각했을까? 어머니, 가방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목소리가 건너온다. 문 앞에 두고 가거라. 고맙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는 물기가 없다. 그래도 사람을 느낄 수 있으니 다행이다. 네, 며칠만 더 고생하셔요. 모시러 올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나직했다.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문 하나 사이에 두고 하는 대화는 유령과의 대화 같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영은 문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또각또각 하일 소리가 멀어져 갔다. 밖이 조용해진 다음에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보라색 가방과 실뭉치 몇 개가 봉지에 담겨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아, 보라색 가방을 여니 손때 묻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들의 스웨터를 뜨다 코가 빠져 비어든 털실 뭉치들이 보였다. 올망졸망한 실뭉치들이 그 아래에도 뒤섞여 있었다. 올가을에는 완성해서 줄 생각이었다. 올가을, 갑자기 그 시간이 왠지 오지 않을 시간처럼 멀게 느껴졌다. 100% 수모로 뜨던 스웨터는 그녀로서는 비장한 선물이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입혀주고 싶었던 스웨터였다. 그건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고 겨울을 이겨내라는 의미의 선물이기도 했다. 그런데 뜨다가 보니 코가 어긋나 무늬가 달라진 부분을 보게 됐다. 코가 어긋난 부분까지 다시 풀어야 했다. 결국 작년 겨울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시로를 손가락에 걸었다. 이미 손에 익은 뜨개 바늘의 촉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입을 다문 채 뜨개질만 했다. 흩어져 있던 실들이 차츰차츰 보여 하나의 질서를 만들면서 원하던 대로의 문양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뜨개는 정막을 이기는 힘이 된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동화가 있다.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 이야기. 11명의 왕자와 엘리제 공주. 마법에 걸린 왕자들은 백조가 되고 그 왕자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 쐐기풀로 긴 소매의 윗도리를 11장이나 짜야 하는 엘리제 공주. 스스로 엘리제가 되어 쐐기풀로 실을 잡는 심정으로 순영은 옷을 뜨고 있는 것이다. 아들옷, 며느리옷, 예나옷.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란 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라니 함께 살자고. 문득 노란 잎이 떨어지던 은행나무 길이 그리워졌다. 또 한 번의 가을을 생각한다. 설풋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습관처럼 약을 삼키며 중얼댄다. 위드 코로나, 위드, 위드. 그러나 순영의 머릿속으로 느끼는 위드는 홀로의 동의어이다.